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 개관에 이어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실무입니다. 이거는 개인 파산 회생 매뉴얼로 서울지방변호사의 파산회생 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작성한 매뉴얼입니다. 그 책자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서 한번 강의하는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개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은 20면, 자료 제출 목록 포함 20면이고 그에 대한 안내문이 8면에 달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할 정도의 양이라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차근히 읽어보면 신청서와 안내문 내용만 보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대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숙독을 요하고 채무자들에게도 같은 신청서를 가지고 설명하면 입체감 있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도 사무실에서 대법원 혹은 서울회생법원 이게 양식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출력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연세 드신 분한테 주고 또 파일로도 줍니다. 그래서 뭐 작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지만 본인이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를 당사자들도 알 수 있게끔 내가 어떤 걸 쓰는 게 법원 들어가서 관제인이나 판사가 보고 심사 내지 심리를 하는지를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첨부서류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은 뭐 주소 거소 이런 건 쭉 쓰면 되고요.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그거 칠 게 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쓰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개관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우측 그림과 같이 표지를 포함해 17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신청서 양식과 작성 요령을 잘 숙지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인 파산은 면책이 최종적이고 파산은 면책을 위한 재산 정리 절차는 점에서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서 우측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파산사건 번호 외에 면책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인지는 개인 파산과 면책은 각각의 신청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사건에 첨부하는 인지를 각 1,000원씩 합하여 2,000원어치를 붙여야 합니다. 연락처에는 법원에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럼 관제인 사무실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서울회생법원 몇 시 몇 분에 파산 선고가 예정이니까 몇 호 법정으로 나오시고 지참하실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잘 기재해야 돼요. 사무장 번호나 이런 걸 기재하면 안 됩니다. 신청인들 최소한 자기의 직계가족 전화번호는 기재해야 됩니다. 전화번호에 노이로제 걸려서 채권 추심 때문에 그런 분들 이해는 하지만 이제 법원에 넣는 서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관제인하고 법원 직원 판사님이 직접 연락할 일은 없지만 관제인하고 법원 직원 혹은 저희 관제인 사무실에 보조인이 연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휴대전화는 반드시 본인 거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취지 신청 의무 첨부서류 이건 별 볼 거 없고요.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신청서 이거 당연히 있고요. 타기간지 지금 서울에서는 지방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할 겁니다. 서울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보호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그래서 옛날에는 코드번호가 다 있었습니다. 이건 5번, 6번, 7번, 8번. 근데 다 없애고 지금은 전자사건 100 1빵빵으로 시작하는 건 전자사건이고요. 그냥 숫자 1, 2, 3, 4로 시작하는 거는 종이사건인데 법원에서 이제 전자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전자입니다. 사실은. 진술서 쓰는 난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쓰면 되시고, 과거 경력은 최근 거 한 두세 개 쓰면 됩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회사, 법원이라는 음식점, 자영.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직. 이렇게 무직인 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개인 파산 신청을 가족이 있는지 여부, 배우자와 동시에 하는지, 모녀인지 모자인지, 요즘 모녀 파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표시하면은 같은 재판부에 같이 배정해서 같은 관제인으로 해서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신속하게 최소한 한 사람은 30만원이죠. 법원에서도 봐서 한 사람은 기본으로 해주고 한 사람은 좀 많으면 양을 이번에 모녀 파산이 있는데 딸은 30만원 엄마는 300만원입니다. 왜?
딸은 뭐 엄마 때문에 이제 신용불량이 된 거고, 엄마는 채무자가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채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납금을 확 증액시켰습니다, 판사님이. 그럴 때 따로따로 신청하면은 개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예납금에서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만 적으면 안 되고, 이 신청서 접수할 때 앞표지에다가 우리 모녀가 같이 신청합니다, 이런 거를 어떤 그 법원 그 전자 게시판에 적절하게, 옛날에 그냥 종이로 써붙이면 됩니다. 모녀가 같이 신청합니다. 접수 겉에다가, 여기다가 엄마 딸이 같이 신청합니다, 부부가 같이 신청합니다, 엄마 아들이 같이 신청합니다, 부자가 같이 신청합니다. 볼펜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쓰면 되는데, 지금은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쓰는 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내력 쭉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개인회생, 반드시 면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했던 자체로만도 써야 됩니다, 여기에. 이거는 이제 잘 모르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사건 검색을 해서 기재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신청서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죠. 채무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채권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지급불능에 대한 경위는 어떤지, 및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를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양식으로는 5면에 이릅니다. 일반적인 빈칸 채우기와는 달리 많은 빈칸이 만들어져서 다소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시행된 양식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해생법원은 2020년 1월 20일 시행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서울해생법원의 다른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관전이 제출 자료가 많고 조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전히 유의미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제가 오늘 부산, 울산, 양산, 울산에 있는 분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울산 법원은 일단 뭐 다는 아니고 거기서 한 40가지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거기 무슨 진단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보험증권도 있더라고요. 보험증권이 굳이 자동차 등록증에 보험증권도 필요한, 뭐 아마 가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증명도 아직 있고요. 뭐 서울에서 다 폐지한 거 중에, 그 다음에 뭐 지적전산 자료 조회, 이거 저희 없었습니다. 세목표 가지면서 충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없는 게 한 5가지에서 한 7가지는 있더라고요, 여전히. 지방은 여전히 이 설명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채무자가 과거 경력 및 가족의 개인 파산 신청 여부 중요하죠. 채무자의 생활상황, 면책의 경험에 관한 부분. 제목은 채무자의 생활상황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활상황과 더불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무 변제가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은 펀파 변제 등으로 불리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로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파산관전이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부인권은 민법상 사행위 취소의 대상보다 넓죠. 민사는 1년 5년, 파산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검토 없이 진행을 할 경우 면책 불허 결정이 내려져 낭패를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근데 보니까 아파트도 상속받고 지방에 땅도 있고, 이게 몇 억입니다. 곱하기 엄마 상속분 딱 7분의 2 억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토해내야 됩니다, 관제인이. 그럼 이걸 토해내고 들어올 것인지, 뭐 방법이 없는지, 그걸 체크를 안 하면 나중에 아유 뭐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그 변호사나 법무사는 엄청나게 시달릴 수도 있고, 그 사람 인생 끝장날 수도 있어요. 면책 취하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파산 못 받고 면책 취하하면은 뭐 5년이면 된다더라, 7년 지나면 된다더라,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도의 파산, 그쵸? 그래서 상당히 체크를 진짜 대리인들도 유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지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를 만드는 겁니다. 표. 앞뒤로, 전후 좌우로,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찍은 변호사 강의 연습 1, 2해 보십시오. 그 표도 완성된 표는 아닙니다. 거기서도 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하면은
특별하게 셀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리인들도 특히. 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 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신청 시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죠. 파산 선고 이후에는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관제인에게 이전되고, 다시 말하지만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취하고 싶어도 취하지 못하며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로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취하고 싶어도 취하지 못하며, 근데 취하고 도망가면 파산 자체는 남아있고 면책만 취하되고 불허가 되거나 면책 기각인 상태에서 평생을 유랑하면서 파산 유랑자로, 파산 낭인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지금 어제도 제가 하나 고향분 상담했습니다. 뭘 어떻게 할 거냐, 제도의 파산이 되냐 마냐 논란이 있지만 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떤 좀 변수를 좀 바꾼 다음에. 낭비, 해외여행, 개인사업 경험 등 관련 부분, 이 부분은 양식이 개정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나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면서 생활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슬롯머신, 경마 등은 대부분의 사람이 관련 경험이 없다고 기재하지만 금융거래 내역성에 경마장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 거고 파산관점, 면담관점에서 난처한 사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청서 제출 전에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에 도박 중독성 등이 확인되면 그러한 증상이 중단되었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실제 이 도박보다 스포츠 토토, 그쵸? 스포츠 토토에 걸리면은 그 입금된 사람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좌가 100% 다 바뀌어요. 10번인가 한 달에 뭐 10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날리는 분이 있는데, 걔네들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계좌번호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걔네들 되게 지능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온라인 도박 내지 온라인 게임, 구글 플레이 막 찍힙니다. 한 달에 한 번에 결제 50만원씩 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 결제하시는 분을 봤어요. 1년인가 뭐 2년 내에 보니까 5천만원에서 억 정도 가까이 돼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해당되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일부 한가하고 재량 면책,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이제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뭐 한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원랜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폐쇄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적요란에 이런 걸 보고 부지불식간에 체크됩니다. 그다음에 월 수입 반 이상의 호텔, 콘도, 골프장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 뭐 이런 건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거 2년간 국내 국외 여행 경우 유무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법인 대표의 경우 중국 등 해외 출장 기록이 확인되는 건 종종 발견됩니다. 이 경우 출장에 사업을 위한 것이었으면 그런 사실 소명하면 됩니다. 출입국 기록이 사업을 멈춘 이유라면 지인의 요청에 따라 혹은 지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채무자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등에서 항공권 구입 내역이 확인되면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결국 IMF 이후에 우리 패러다임이 해외가 이제 완전히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해외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물론 지금 스톱됐지만 그전에는 그 어려운 사람일수록 중국이나 동남아 뭐 그쪽으로 왔다 갔다 뭔가 먹고 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해외여행 서울해생법은 출입국가 사실 예전에 저희가 29종으로 줄일 때 없애자 그랬죠. 판사님한테 이거 다 없앱시다. 그래서 판사님 오케이 해서 그때 다 날려버렸죠. 근데 일부 지방 오늘 보니까 울산은 아직도 출입국 사실 증명 요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이. 그러니까 그건 지방별로 잘 구비해 나가시면 돼요. 상업장부는 자영업자는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실회계죠. 분식회계. 채무자 소유 자산을 부당하게 영가로 매각한 경우 등은 대부분이 없다고 기재하지만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실대로 기재하고 파산관계의 조사 및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 면책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뭔가 분리할 때는 바로 정공법으로 다 인정하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채권자의 상황, 교섭 상황이죠. 대부분 없음이라고 기재하지만
파산 신청이 이른 채무자의 경우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압류 등이 격려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 대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좌 내역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부채증명서 반드시 발급받고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 내역 조회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서 작성해야 됩니다. 대리인으로서는 파산 채권에 압류된 것은 파산관계의 이를 해제하여 자금을 찾아서 폐무변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채무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나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데 가압류 등으로 묶여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계인 압류를 해제하고 파산자에 편입시킬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채권이나 세금 변제 등에 우선 사용되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유리한 부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파산관계인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오른쪽 질문표 양식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네모칸으로. 한글만 읽어도 대충 쓸 수가 있어요. 이 체크, 꺾기 표시하라 그랬죠. 오른쪽 질문표 양식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유가 지급이 불가하게 된 시점 등을 기재하게 돼 있고 다른 곳과 달리 빈칸 채우기에 더하여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별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별지. 그렇죠? 별지 얼마든지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진술서를 깔끔하게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타이핑 쳐서 자필로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아무리 명필이라도. 왜냐면 우리는 벌써 이미 이 시신경이나 이런 게 활자체, 고딕, 명조체에 익숙해져 있어요. 벌써 신경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데서는 전략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쓰면 뭔가 좀 그래도 진정성이 있어 보여서 그럼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럴 때는 자필도 쓰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타이핑도 써서 같이 좀 내주세요. 그러면 관제인이나 판사가 딱 한눈에 핵심 단어만 쫙 보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잘 들어옵니다. 인상도 좋고. 뭐 글자로 쓰신 분들은 또 글자로 쓰게 하시고 그걸 요약을 하든지 아니면 좀 정서를 해서 타이핑으로 내달라.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화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는 샘플을 준비합니다. 기존에 있는 걸 한 20제 정도 출력을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뭐 가정주부가 파산한 경우, 노숙자가 파산한 경우, 큰 중소기업 운영하다 파산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하다 파산한 경우, 뭐 배우자 가정주부 하다 보증으로 망한 경우, 그렇게 대여까지 샘플을 만들어 놓고 이 진술서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남의 그런 건 이제 한 몇 부 복사해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읽어보고 대략 이런 식으로 써오십시오 하면은 잘 써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나 직원이 다시 좀 가다듬으면 되죠. 어차피 이 파산 면책에서의 핵심은 최초로 걸리는 건 신청 대리인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찌든 삶, 뭔가 다친 마음을 열게 해서 그거를 객관적인 서류하고 그 사람의 말문을 트이게 해서 이거를 신청서에다 담아내는 작업이니까 사실 신청 대리인들이 가장 고생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판사가 이제 이렇게 보고 파산 선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은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또 나름대로 조사 노하우라든가 이제 면담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또 밝혀내는 거죠. 이런 단계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청 대리인들이 가장 고생하는 겁니다. 파산 신청 없이 뭐 판단 있나요? 판사 다 뭐 일 없지, 그렇죠? 관제인도 마찬가지고 신청 대리인이 상당히 고생하기 때문에 다만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비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업무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기 싫어하죠, 그렇죠? 얘기하기 싫어하고 과거를 기억하기를 엄청 부담스러워하죠. 왜? 망한 기억이죠. 안 좋은 기억, 배우자하고 이혼하고 또 누가 죽고 사고 터지고 그 다음에 빚이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그쵸? 가출하고 다 불행한 어떤 삶의 연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떤 식이든 여기다가 체화하는 거거든요. 바항, 지급이 불량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자가 발생한 사실 및 지급이 불가능한 이후에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험. 이거는 사실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걸 쓰는 겁니다. 사실은. 지급 불능 이후에는 자금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채무자 중 상당수는 지급 불능 이후에도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해상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른바 빚을 안 갚는 것은 죄악이므로 사돈이 8촌까지나 돈을 빌려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가 있다면 물론 상담 처음부터 이야기겠지만 파산제도 하에서는 채무자를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결과 벌써 수십만 명, 통계를 쭉 보면 되죠. 벌써 수십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이상 됩니다. 뭐 면책이 대부분 됐을 거예요. 20년이고 한 달에 1년에 15만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시행된 지가 15년이 넘어요. 15 곱하기 15는 225죠. 그중에 물론 이제 15만 원씩 15만 원 아니지만 15만 명씩 분명히 10년은 들어왔어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150만 플러스 알파가 법원을 거쳐갖고 거기서 개인회생은 취하되고 2번 한 사람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벌써 100만 명 이상이고 한 가정에 한 사람, 2가정에 한 사람 정도. 그쵸?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파산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상화가 됐어요. 그쵸? 이건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수천억 건, 저도 2천억 원 옛날에 2008년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대표님. 면책됐어요. 그때 2천억. 그 다음에 뭐 요즘도 가끔 100억, 200억, 300억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처음엔 했는데 지금은 아유 뭐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그쵸? 뭔가 사업이 자본주의에서 한번 엎어지면 끝장나는 거죠. 그쵸? 뭐 빼돌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이거는 죄악이 아니다. 그쵸? 얼마든지 구제받기 있기 때문에 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로 이루어졌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에 대해서는 행위가 명백할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와 상대방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특히 제가 오늘도 상담한 거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에 관제인은 본인 건 이제 포기했어요. 제로로 만들고 들어왔어요. 몇 억이에요. 곱하기 7분의 2 하면 뭐 아무리 선으로 잡아도 몇천만 원 토해내야 돼요. 그때 어머니하고 형한테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 칼을 들 수가 있다. 그쵸? 그럼 그때 엄마하고 형은 뭐 소송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래. 그쵸? 이거를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부인 대상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거래 내역을 골무를 끼고 최근 거래 내역부터 역으로 쭉 보십시오. 그래서 일정한 기준, 뭐 500이면 500 나름대로 설정해 놓아요. 300, 500, 700, 1000 규모에 따라서 100억대 사업자들은 1000만원 정도 하면 되고 뭐 몇억대 채무자들은 뭐 500이면 500, 300이면 300 직장인들은 뭐 200 그쵸?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해서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여서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내역 확인하고요.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사라진 재산, 처분된 재산, 채권자 목록 전반. 채권자 목록은 채권자 내역과 채권자 주소 부분, 팩스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순번 쓰고요. 채권자명 쓰고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 원인, 대여금 대여, 뭐 물품 대금 물품 대금, 그죠?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 최초 채권에 쓰시고 그 다음에 잔존원금하고 이자 지연손해금 이걸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이유는 이 어떤 채무를 전체적인 추이를 이 사람이 얼마나 갚았고 하나도 안 갚고 늘어난 건지 갚다가 이제 정 없어서 예를 들어서 최초 채권액이 1000만원인데 잔존원금이 300이고 이자가 300이야. 그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자만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최초 채권액이 1000만원이고 잔존원금이 1000만원이고 이자가 5천만원이야. 아 이거는 처음부터 한 푼도 안 갚은 거 드러나죠.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이전까지 채무자의 상황과 채무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해야 한다면 이 부분은 채무자의 부채 부분을 기재하는 부분이죠. 발생 원인과 보증인의 유무 및 잔존원금과 이자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기재 양식 다음 면에 기재 요령을 자세히 적어두고 있는데 채무자별로 순번을 달리해야 돼.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채무의 경우 연이어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 뭐 2010년에 꾸고 2년 후에 다시 또 대출받고 세 번째 뭐 2015년도에 다시 이런 순번으로 1, 2, 3 내지 아니면 1 쓰고
채권자명 쓰고 하나은행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순으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그 차용일자는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돼요. 채권 발생 원인은 1. 금원 차용, 물품 구입, 보증, 기타로 구분되죠. 대부분 차용이겠죠. 물품 구입, 보증. 기타는 뭐겠습니까? 기타는 뭐가 있을까요? 뭐 미수금 있겠죠. 그것도 물품 구입이죠. 미수대금. 손해배상? 그렇죠? 손해배상? 손해배상 있을 수 있겠네요. 기타. 아니 뭐 변호사 수임료 될 수도 있죠. 변호사 수임료, 그렇죠? 위임 수수료, 뭐 건축비, 아니면 뭐 공사대금 채무, 그렇죠? 이런 거. 기타. 금원 차용, 물품 구입, 보증. 이 세 개 외에는 나머지 다 기타입니다. 그래서 혼동을 방지하라. 채권자 주소명에는 우편물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전화번호의 경우 구체적으로 실무 당사자가 누군가지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이후의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표 전화만 적어 놓으면 이후 안내서가 송달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파산 그 담당자까지, 그쵸? 개인 파산 사건의 경우 지연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보내는 안내서 등이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의 의견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가 송달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 가장 빨리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채무자 상담 시 금융기관 채권자 목록에만 넣고 지인 등에 대한 사채는 평생 보여야 하는 관계라거나 혹은 사채업자의 폭력, 청구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목록에 넣는 것을 제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허위 신청으로 기각될 수도 있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돼요. 이거 허위 채권자 목록. 그래서 이거는 잘 설득을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재산 목록은 이렇게 요약표가 되어 있죠. 표를 일단 제출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재산 목록 첫 번째 주의사항에 다음 재산 목록 요약표를 만들어 두고 있죠. 좌측 3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 둘, 세 계단. 현금부터 상속세까지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 있음, 없음. 그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음, 없음.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있음, 없음이 제대로 썼는지를 검증하는 게 이제 관제인입니다. 그 검증하는 서류가 아까 뒤에서 여기는 14종. 울산에서 40개, 수원에서 뭐 50개, 전주에서 55개, 뭐 지방별로 다 틀려요. 서울은 축소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2007년에 할 때는 이런 건 없었어요. 2011년에 누가 만들어서 이걸 해서 뭐 그때는 이제 중구난방으로 한 30-40개 돼 있는 거를 판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제 시범재판 할 때 이걸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 40가지가 됐습니다. 한 40-50가지 됐어요. 서울에서도. 근데 너무 뭐 양이 많고 힘들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범재판부 할 때 관제인 5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줄입시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줄이고 해서 2012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개인 파산 관제인단도 발족하고 12년도죠. 11년도 12년도 넘어갈 때 그때 처음으로 29종으로 줄인 겁니다. 다시 회의를 해서 줄일 거 없냐 더 이상. 그래서 29종으로 하고 그게 한 7년 정도 있었죠. 7년 정도 시행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다시 좀 줄이자. 그래서 작년에 뭐 또 가지치기 한 겁니다. 가지치기해서 14가지로 이제 딱 서울은 일단 시행을 했죠. 2020년 1월 20일부터. 그래서 그 외에 기존의 어떤 관제인 노하우로 아니면 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가급적 파산 관제인도 그 14종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거는 판사의 허가는 아니고 판사한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거를 요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아들한테 이런 은닉이 의심이 있어서 아들의 지적전산 자료 줘야 세무편 가처증명서를 아들이 부동산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아들 명의로 거액이 송금이 됐는데 그럼 확인해 와야 되겠죠. 특별한 무슨 사정이 없는데
그것도 아들이 나이가 어렸다. 그럼 이제 금융거래 계좌도 아들 거를 떼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형무가 예금 항목에는 대부분 없음이죠. 소액계층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의 경우 당연히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통장사분이나 예금거래세 내용을 첨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이제 페이 인포로 예금이나 증권은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개인 파산 사건에서 임차 보증금과 더불어 가장 많이 환가되는 항목이죠. 제가 보편 상자라 그랬죠. 거기에 보가 보험하고 보증금입니다. 양대 산맥입니다. 사실 보험이 좀 더 많아요. 금액은 좀 적더라도. 보편 상자. 보험은 양대 산맥입니다. 임차 보증금과 더불어 환가가 가장 많이 되는 항목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파산 채무자도 한두 개의 보험 가지고 있죠. 당연히.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손보험의 경우 해약 항목이 거의 없어 환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메리츠 화재, 그쵸? 뭐 AIG, 이 케이블 TV 보면 많죠. 특히 메리츠 화재인가요? 무슨 실손보험 그 무슨 아나운서 나와서 그렇죠. 그건 뭐 한 달에 뭐 16,100원, 2만 얼마 이런 건 거의 관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생명보험, 교보생명, 삼성생명, 하나생명, 3대 생명보험이죠. 그 다음에 AIA 생명, 그 다음에 메트라이프 생명, 그 다음에 네덜란드 어디죠? 오렌지 라이프, 그쵸? 오렌지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나라죠. 그쵸? 그 보험은 거기는 이제 큰 보험이 많습니다. 2,3천 되는 경우도 있고 5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신청 대리인들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 까보고 나중에 이건 당신은 얼마나 환가당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각오해라. 아니 이 정도는 좀 방어할 수 있다든지. 그건 이제 그 해당 법원 관제인의 환가 경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방별로 틀려요. 그래서 서울 변호사한테 뭐 부산 어쩌고 저쩌고 잘 상담을 해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생활 밀착형, 그 지역 밀착형 분쟁이에요. 그 지역의 어떤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이걸 딱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변호사들을 이제 찾아가는 게 원래는 가장 좋습니다. 이제는 많이 보편화된 생명보험 가입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확인한 후 보험 가입 내역이 나타나는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콜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해당 보험사에서 해약환급 내역사라는 이름의 서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험환급은 경우에 따라 면제재산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는 이 부분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고, 실손보험을 넣어 채무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약환급에 준하는 금액을 마련하여 파산자에 편입시키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환자,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경우가 있으니 대리인은 이러한 부분도 유념했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 해지를 안 하고 해지 환급금 상당의 금액을 파산재단이 뭐 가족들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좀 벌든지 해서 납입을 하면 보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십시오. 보험을 통한 약관 대출은 해약 환급금이 선지급 성격입니다. 선급금이다. 대출금이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남은 금액을 대출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공제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어서 약관 대출이 있더라도 약관 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권 신고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할 부분입니다. 이건 신청 대리인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채무자 명의 보증금은 얼마나 그랬죠? 서울은 2021년 현재 면제재산 3,700, 수도권 과밀 억제구현 3,400,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 시 2,000, 그 다음에 군지역 1,700입니다. 4단계입니다. 3,700, 3,400, 2,000, 1,700. 그리고 이제 조견표가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양주다. 그러면 남양주는 또 무슨 동, 어디는 저거고 어디는 아니고, 뭐 경기도 하남, 김포, 강화, 이쪽 인천 쪽으로 상당히 좀 3,400인지 2,000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해서 서울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내는 3,700인데 경기도는 한강 이남, 한강 이북 같은 수도권이라도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3,400하고 2,000은 크잖아요. 그렇죠? 그 조견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그걸 표를 딱 해놓고 직원하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액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압류가 제한되는 이유로 채무자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산이라는 취지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한가 명분을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 신청을 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고액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은 토해내야 돼요. 퇴직연금은 압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건 자유재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문중의 선상 등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매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는데 파산관장이 신속히 매각 절차를 발도로 요청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화해계획을 체결하는 것이 채무자나 문중은 물론 파산관장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제인도 아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들이 적은 금액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600이든 700이든 공시지가 내지 그거 조금이나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사주면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300 미만이면 이제 아예 포기하고 300 넘으면 이제 환가를 합니다. 그건 관제인별로 기준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관제인은 500, 어떤 관제인은 700, 어떤 관제인은 110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통일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이혼하는 부부가 많죠. 파산 신청하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가족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 포기가 아닌 상속재산 협의 분할 협의를 통하여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부인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상담한 것도 이런 거예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체크해 주셔야 돼.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의 가족관계에서 이혼이나 상속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칫 채무자는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등에게 채무가 이전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순위에 있는 상속권자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부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왔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들이 왔는데 이 형제만, 아들하고 작은 아들만 포기한 겁니다. 상속 포기.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이 손자한테 소장 날아오죠. 그렇죠? 소장도 직계 존속 3촌이죠. 1촌, 2촌입니다. 2촌. 그죠? 그래서 이 상속 포기도 반드시 어떤 사람이 먼저 사망을 했는지 이거를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 상속 초과 당시에 채무 초과가 있었는지, 상속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에서 협의 분할이나 상속 포기, 그리고 제가 어제 상담해 준 거는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왔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예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집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누나, 3남매인데, 누나가 이제 가져갔어요. 누나하고 조카가.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못 받았죠. 못 받아도 그 협의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언제냐면 어제예요, 어제. 1월 27일. 불이 나게 뛰어서 제가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를 해라. 상속 포기 심판. 이 포기하고 상속 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자기가 이제 지분을 포기하는 게 있고, 정식으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서 신분행위를 통해서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은 그건 재산행위가 아니고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컨설팅을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의 생활 상황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이 가계 수집표라 그러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공간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거주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가 다른 경우 무장거주 확인서 제출하는데, 파산 관제인들이 휴대폰 기지국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주된 활동 공간이 어느 곳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허위 상황을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6개월은 띄워줘요. 같은 관악구에서 기지국이 발신되는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장 거주라든가 위장 이온 이럴 때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할이 문제라면 주로 활동하는 공간과 주민등록지가 왜 다른지를 소명하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규대로 토대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채무자나 대리인이 가장 편한 곳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됩니다.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이전엔 서울회생법원 관할이었던 사건 중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된 사건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경기도 화성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있으면 파산을 할 때 서울회생법원에서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회생법원, 왜냐면 서울고등법원 관할이 수원고등법원이 없을 때는 수원지방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거든요. 고등법원 산하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수원고등법원이 생겼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수원고등법원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죠. 수원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소를 옮길까 말까.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채무자의 가용수 등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활용하는 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만 개인 파산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는. 그래서 개인 회생 절차에서 알아두라 그랬죠. 1인일 때 109만원, 110만원, 2인일 때 179, 180, 3인일 때 239, 240. 요 정도만 잘 알아두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 제출 목록. 2020년 1월 20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 제출 목록. 너무 환영받고 있죠. 근데 지방에서는 지금 아직 여전히 예전 방식이죠. 개정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이 처리에 관한 예규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 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대리인이 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302조, 채무자회생법 72, 규칙 제72조에서는 개인 파산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명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법원별로 제출하는 서류 종류에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채무자의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서 등 서류 양식을 간소화하고 표준 양식을 규정하여 신청서의 전국적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징. 변경된 1월 20일 날 한 거는 일단 채무자가 신청서 양식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충분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고 채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은 일단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닙니다. 파산 선고 후 법원 및 파산관제인에게 별도로 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에 반드시 제출될 필요 서류는 신청 시 자료 제출 목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 제출할 자료 제출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못했으면 다시 한번 파산 선고하면서 나눠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등록 초본, 과거 주소 전체 나온 거예요. 개명 여기 나오죠. 호적, 이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안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그 다음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누구하고 같이 사했는지, 세대를 같이 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울산은 이게 아직 10년이더라고요. 서울은 현재부터 과거 5년까지. 그 다음에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해라. 이게 이제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등록 원부, 값, 물급 포함 및 시가 증명자료. 시가는 인터넷, SK, 뭐 엔카라든가 뭐 현대카 이런 자동차 중고 매매 시세 자료를 뭐 한 두세 개 첨부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이거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없으면 여기다 대부분 없죠. 여기다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제출하였음. 그 다음에 보험 가입 내역이 조회된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 해약 환급금. 가끔 손해보험도 해약 환급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관제에 요청하면 뛰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은 지금은 채무자도 휴대전화가 있죠. 휴대전화를 인증하면 굳이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공인인증 안에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8번은 이제 예전에는 뭐 종로 5가 가고 뭐 충무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지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은 마주 집에서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7번도 전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자기 컴퓨터에서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다 공짜죠. 또 가족관계 때 돈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되고 8번까지. 9번도 세무서에 들어가면 8가지를 쭉 체크하면 돼요. 공무원의 교부전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협사실, 폐업, 납세 및 체납사실, 소득, 부가세, 면세, 표준재무제표. 이거 쭉 하면 공무원이 띄워주는 대로 띄워주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9번까지 세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로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 공과금 통신료, 카드 사용, 급여 이체 등 이것도 굳이 은행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1년치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불능 시점이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 처분한 경우 처분 대가. 이건 잘해오시는 분도 있는데 자신 있는 분들은 잘해오죠. 근데 자신 없는 분들은 좀 일단 나중에 관제인 요청할 때 보자. 미리 까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나 수불내역서도 뭐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11번은 결국은 이제 관제인이 열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걸. 이 11번 때문에 관제인이 있다고 보셔야 돼. 10번까지 있으면 관제인이 필요가 없어요. AI도 돼요. 10번. 근데 이제 10번은 이제 뭔가 큰 내역은 또 조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9번까지는 기본적인 서류 내는 거고 이제 10번부터는 관제인이 열심히 골목 끼고 들여다보면서 이거 왜 팔았냐, 이거 얼마, 이 사용 내역 얼마냐, 언제 뭘 팔았는지, 집 판 대금 어디다 썼냐, 통장은 있냐, 현찰은 어디로 갔냐, 그 다음에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누구냐, 친인척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현금 거래인지 어쩐지. 이 10번하고 12번은 결합된 거죠. 그쵸? 그다가 이제 망하면은 이제 11번 처분하고 12번 임대차 보증금을 옮기죠. 뭐 여기서 남겨서 여기서 한 3천 썼다.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번, 11번, 12번.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10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제인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10번, 11번, 12번. 임대차 계약서 4번. 12번도 안 갖고 오면 이제 임대차 확정일장서 내놔라 뭐 해서 사실조회하고 난리 구슬 피우죠.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13번 이혼한 사람 협의혼 조서, 협의혼 의사 확인서 등본은 딱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제가 어제 봤더니 딱 한 장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상 조정 화해 이혼 판결문은 뭐 여러 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쵸? 이것도 이제 실제 이혼하면서 가정법원에서 판결로 되고 들고 들어오면 뭐 상당수 진짜 전 재산 주고 들어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분할해주면 부인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13번도. 14번 수입에 관한 자료.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자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는 아까 여기서 파악이 되죠.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자 내지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기초 수급자들, 연금생활 수급자들 돈 과연 원천 수입이 어디서 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영 수입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최근 2년분은요 소득금액 증명이 나와요. 여기에 이 소득금액 증명이 종합소득세하고 근로소득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하고 요거는 사실 중복되어 있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영 수입인데도 사실은 또 세입 사업자를 안 하시는 분도 있죠. 그쵸? 목사님 같은 경우, 스님, 그쵸? 사찰, 뭐 그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약간 8번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번 1사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 이제 신원 보장을 해줍니다.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동거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채무자의 주거지, 임차보증금, 과거 거주지, 처분 내역, 은닉자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인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 1번에서 4번 요구하고요. 순번 8은 채무자의 소유재산 중 가장 빈번한 것 중 하나이죠. 8번이 뭐예요? 보험입니다. 채무자 본인도 자신이 보험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시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와 함께 반드시 보험 가입 내역 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 해약 환급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예규의 신청서 양식과 자료 제출 목록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각종 서류를 요구할 여지가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321조에는 설명 의무가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 안 하면 658조에 의해서 뭡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돼요. 그렇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설명 의무 위반. 설명에는 자료 제출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합당한 자료 제출까지 해야 됩니다. 이에 법원은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에게 일률적으로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파수 예기 개정안에 1조 2.3 파산관제인이 자료 제출 요구,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에 대해 별지 1호 내지 10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채무자에게 당해 사건에서 어떠한 정황에 기초하여 이를 요구하는 것인지 고지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걸 요구하는지 고지해야 되고, 법원에 그러한 고지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음을 사후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는 관제인이 사후 보고 규정을 신설하라고 했으나 위 개정안은 최종 예규로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해생법원 이제 실무 준칙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해생법원에서는 파산관제인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이제 엄밀하게 조사하는 게 한 두 군 면책 불허가 내지 꼼꼼하게 조사하는 게 있는데, 집을 팔아서 사실혼 배우자한테 다 줬다 이거. 남 3억을 2억인가 얼마를. 그럼 그 사람하고 사실혼 관계에 합당한 무슨 자료를 사진이라든가 뭐 주변의 증인 진술서라든가 뭘 내라. 그쵸? 통장이라도 내고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안 갖고 오면 이제 면책 불허가죠. 그쵸? 끝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이 서울해생법원 이 매뉴얼 결론은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기초적으로 초보 변호사나 초보 사무장이 이제 쓸 수 있게끔 심플하게 신청서를 쓸 수 있게끔 해놨지만, 이제 뭐 도산법에 관한 이제 각종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질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울해생법원 책이나 뭐 이희수 변호사님의 개인 파산관제 절차 이론과 실무, 여기서 특히 면책 불허가 사유, 그 다음에 부인권 소송, 그런 부분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에서도 재산별로도 보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관제인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같은 내용 언급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변경 같은 거 내용이 별로 이제 설명은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m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m? 30m에서 한 50m 정도 빼내 안 됩니다. 나머지 50에서 100m를 심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또 이 신청 대리인이나 변호사 사무장들은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 파산 회생 실무, 뭐 예를 들어 제도의 파산 안 나오죠 여기. 그렇죠? 제도의 파산. 그래서 결국은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일단 매뉴얼을 기본으로 숙지하고, 기존 파산관제인이나 변호사나 법무사들 오랫동안 업무에 종사한 변호사나 법무사들의 유튜브라든가 쓴 문헌, 뭐 어떤 해설서 이런 거를 읽고, 유튜브가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다가 개인 파산 관제 업무 하면서 Q&A로 모든 거를 다 거의 다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 뭐 제도의 파산, 채권자 파산은 어떻습니까? 그쵸? 채권자 파산, 그 다음에 뭐 상속재산 파산은 여기서도 이제 다음에 하니까, 다음에 뭐 제도의 파산에서의 문제점, 채권자 파산에서의 문제점, 면책 불허가 사유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관제인 보고서를 통해서 케이스를 수백 개를 제가 해설을 해놨죠. 그것도 상당히 좋은 자료예요, 사실은. 왜냐면 현직 관제인이 실제 케이스를 갖고 어디서 어떤 이 정도면 면책, 내가 하는 케이스가 홍현필 변호사, 홍현필 관제인이 이런 부분은 대부분 면책을 시키더라. 이런 데서는 조금 한가를 하는구나. 그런 기준점을 제가 물론 100%가 다른 관제인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 15년 동안
오랫동안 관제 업무에서 종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청인들이 그 일반 채무자분들도 그 실제 사례를 많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매뉴얼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 이제 이걸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강의를 해봤지만 아주 기초입니다. 이거는 개인 파산의 어떤 기본만 이제 해놓은 거고, 어떤 상당수의 어떤 실무는 실제로 해보면서 차근차근 이제 밟아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 개인 파산 자료 제출이 간소화됐지 관제인 조사가 간소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관제인 조사가 간소화되고 무슨 관제인이 업무에, 오히려 관제인은 업무가 1년차 2년차 늘어날수록 간소화되더라도 환가 사건이나 이런 거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라든가 보는 예리한 눈이라든가 뭔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의외의 측면에서 또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거를 아무리 줄여도, 그쵸? 환가 사건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줄인다 그래서 조사가 약간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조사가 결코 쉽게 뭐 얼렁뚱땅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사건, 진짜 뭐 사업을 좀 하고 최근에 직전에 파산 면책을 대비해서 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재산을 사적 정리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유심히 관제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똑같다. 그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단 지난 시간 개인 파산은 이 첫째 그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의 개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작성서 실무,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상속재산 파산은 이제 한번 보고 끝나고 이제 개인회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